당신은 3시간 안에 죽습니다. 제 목소리는 예상보다 낮게 깔렸습니다. 사막의 열기 속에서도 차가운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고 모니터에서 쏟아지는 파형 데이터가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와디럼 국제재난의료기지의 중환자실은 언제나 이런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전쟁, 테러, 기후재난 죽음의 냄새를 품고 이곳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선택지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스트레처 위에 남자 라심 알마이너스 카디르는 중동 에너지 시장을 손바닥에 올려놓은 인물이었습니다. 58세. 사막 태양보다 뜨거운 권력을 가진 자. 그의 한마디가 국가의 운명을 흔들고 그의 서명 하나가 수십억 달러를 움직였습니다. 지금 그가 제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희미했고 호흡은 불규칙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스스로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 박사,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기지 책임자 아미르 파이살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쏘아졌습니다. 그의 뒤로 의사 3명과 간호사 2명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불신과 분노가 뒤섞인 시선이었습니다.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었으니까요. 생체 시스템 분석가. 죽어가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사람. 기계와 인간 사이의 통역자. 심장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붉은 파형이 불규칙하게 요동쳤지만 심전도 자체는 살아있었습니다. 심박수 분당 92회. 혈압 1만 1070. 산소 포화도 94%. 숫자만 보면 위급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끝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몸이 심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심장외과 전문의 하산 박사가 팔짱을 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카이로 의대 출신으로 20년간 전쟁터에서 수백 명의 심장을 살려낸 베테랑이었습니다. 저 같은 분석가를 신뢰하지 않는 건 당연했습니다. 환자는 스트레스성 급성 심근경색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시 카테터 삽입과 약물 투여가 필요합니다. 대형 병원으로 후송 준비하세요. 후송 중 사망합니다. 제 말에 중환자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환풍기가 돌아가는 저음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누군가 숨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박사, 당신은 임상 권한이 없습니다. 아미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이 사람은 국가 자산이다. 실수는 용납할 수 없다. 그 메시지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아프가니스탄 야전병원에서 제 말을 믿지 않아 잃은 한 명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3살의 영국군 병사.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였습니다. 그때도 의사들은 제 분석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송 헬기 안에서 죽었습니다. 10년 전 라심 알마이너스 카디르는 사막 인질 사건에서 72시간 동안 극한 저체온과 탈수 상태에 노출됐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켜서 그의 과거 의료 기록을 불러왔습니다. 2028년 시리아 국경지대. 무장단체에게 납치당한 그는 지하 벙커에 갇혀 물 한 방울, 음식 한 조각 없이 사흘을 버텼습니다. 구조 당시 체온은 섭씨 32도. 심박수는 분당 38회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의 몸은 비정상적인 생존 회로를 만들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자율신경계가 심박을 억제하고 장기 기능을 최소화해 에너지를 보존하는 동물의 동면과 유사한 반응입니다.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하산 박사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그 회로가 폭주했습니다. 저는 모니터의 파형을 확대했습니다. 심전도 아래 숨겨진 또 다른 신호 부교 감신경 활성도 그래프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코르티솔 수치는 급락했고 아드레날린은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몸이 스스로를 종료 모드에 넣은 것입니다. 환자의 뇌는 지금을 10년 전 그 지하 벙커와 같은 위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트라우마 회로를 재활성화시켰어요. 그래서 몸은 지금.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생존을 포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아미르는 팔짱을 풀고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하산 박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몸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는 겁니까?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설득해야 합니다. 설득? 아미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지금 환자의 몸과 대화를 하자는 겁니까? 정확히는 그의 자율신경계와 협상을 해야 합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을 넘겼습니다. 군 연구소 시절 개발했던 장비의 설계도가 떴습니다. 신경 마이너스 내 분비 동기화 장치. 전쟁 중 PTSD 병사들의 생존 반사를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러나 위험성 때문에 폐기된 실험 장비. 이건 승인된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하산 박사가 잘라 말했습니다. 실패 확률은? 아미르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70%입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100%입니다. 그 순간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라심의 심박수가 분당 65회로 떨어졌습니다. 혈압이 9060으로 하락했습니다. 산소 포화도 89%. 그의 몸은 예정된 종말을 향해 조용히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아미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시간이 아니라 이제 22분 남았습니다. 아미르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세요. 하지만 실패하면 압니다. 저는 벌써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10년 전 데이비드의 마지막 심전도가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했습니다. 이번엔 제 말을 믿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엔 제가 틀려선 안 됐습니다. 사막 밖에서 모래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모래소리가 북소리처럼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음을 선택한 몸과의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2장. 금지된 장비.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떨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지 지하 창고에 봉인된 컨테이너 앞에 섰을 때 녹슨 자물쇠가 제 손안에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2033년 군 연구소 폐쇄 당시 모든 실험 장비는 폐기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만 몰래 빼돌렸습니다. 신경 마이너스 내 분비 동기화 장치. 코드명 에코. 이걸 정말 쓰시겠습니까? 젊은 군의관 유세프가 제 뒤에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6살. 이곳에 배치된 지 석 달째. 그는 아직 죽음의 무게를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선택지가 없습니다. 저는 컨테이너를 열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은색 케이스 안에 든 장비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손바닥 2개 크기의 제어 장치와 6개의 전극 패드. 겉보기엔 평범한 의료기기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 생존 반사를 직접 조작하는 도구였습니다. 2031년 아프간에서 단 한 번 성공했어요. 유세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제 논문을 읽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17번 실패했습니다. 저는 케이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17명 모두 심장이 영구 정지됐어요. 그게 이 장비가 폐기된 이유죠.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형광등 불빛이 제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20분. 라심 알마이너스 카디르에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제 발걸음은 빨라졌고 유세프는 헐떡이며 따라왔습니다. 중환자실로 돌아왔을 때 모니터의 숫자들은 더 낮아져 있었습니다. 심박수 58회, 혈압 8555, 산소 포화도 86%. 라심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푸르스름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아미르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하산 박사와 2명의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케이스를 열고 전극 패드를 꺼냈습니다. 하나씩 라심의 흉부에 부착했습니다. 심장 위, 좌측 쇄골 아래, 우측 늑골 옆, 척추 양쪽, 그리고 목덜미. 6개의 패드가 그의 자율신경계 주요 지점을 덮었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닙니다. 저는 제어 장치의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에 라심의 신경 활성도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부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반면 교감신경은 거의 죽어 있었습니다. 불균형이 극단적이었습니다. 협상입니다. 협상? 하산 박사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기계와 환자를 연결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몸에게 살 이유를 상기시킬 겁니다. 저는 헤드셋을 썼습니다. 이 장비의 핵심은 단순한 전기 자극이 아니었습니다. 신경 신호를 읽고 해석하고 반응하는 양방향 인터페이스. 저는 라심의 자율신경계와 직접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시작합니다. 제어 장치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제 귀에 낮은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라심의 심장 박동 소리였습니다. 느리고 무겁고 점점 약해지는 리듬. 그것은 마치 포기한 사람의 발걸음 같았습니다. 모니터의 파형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경 활성도가 요동쳤습니다. 저는 제어판을 조작하며 특정 주파수의 전기 신호를 보냈습니다. 교감신경을 깨우는 신호. 살아야 한다는 신호. 하지만 반응은 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거부 반응이에요. 유세프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모니터의 붉은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심박수 52회. 혈압 7850. 산소 포화도 82%. 몸이 신호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라심의 뇌는 모든 생존 신호를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지하 벙커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방어기제. 그때 그의 몸은 움직임을 멈추고 감정을 죽이고 에너지를 최소화해서 72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똑같은 생존 전략이 그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주파수를 바꿉니다. 저는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교감신경이 아닌 변연계. 감정의 중추. 공포도 분노도 아닌 기억. 살고 싶었던 순간의 기억. 손가락이 제어판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0.3Hz. 인간의 애착 본능과 공명하는 주파수. 아이가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안정을 찾는 그 리듬. 강 박사. 아미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모니터에서 새로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심박수 급락. 45회. 40회. 35회. 중단하세요. 하산 박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헤드셋을 벗지 않았습니다. 라심의 심장 소리가 제 귀에 울렸습니다. 느려지고 약해지고 거의 멈추려는 박동. 그 소리 너머로 저는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아주 희미한 소리. 떨림. 망설임.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기억하고 있어요. 살아야 할 이유를.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니터의 파형이 흔들렸습니다. 부교감신경 활성도가 미세하게 낮아졌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0.3% 상승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검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박수가 올라갔습니다. 36회, 38회, 42회. 뭔가 변하고 있습니다. 유세프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라심의 몸은 여전히 죽음과 삶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15분. 제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라심 알마이너스 카디르의 뇌 깊은 곳에 남아있는 살고 싶었던 단 하나의 기억을 찾아야 했습니다.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떨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지 지하 창고에 봉인된 컨테이너 앞에 섰을 때 녹슨 자물쇠가 제 손안에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2033년 군 연구소 폐쇄 당시 모든 실험 장비는 폐기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만 몰래 빼돌렸습니다. 신경 마이너스 내분비 동기화 장치. 코드명 에코. 이걸 정말 쓰시겠습니까? 젊은 군의관 유세프가 제 뒤에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6살. 이곳에 배치된 지 석 달째. 그는 아직 죽음의 무게를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선택지가 없습니다. 저는 컨테이너를 열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은색 케이스 안에 든 장비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손바닥 2개 크기의 제어 장치와 6개의 전극 패드. 겉보기엔 평범한 의료기기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 생존 반사를 직접 조작하는 도구였습니다. 2031년 아프간에서 단 한 번 성공했어요. 유세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7번 실패했습니다. 저는 케이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17명 모두 심장이 영구 정지됐어요. 그게 이 장비가 폐기된 이유죠.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형광등 불빛이 제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20분. 라심 알마이너스 카디르에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중환자실로 돌아왔을 때 모니터의 숫자들은 더 낮아져 있었습니다. 심박수 58회, 혈압 8555, 산소 포화도 86%. 라심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푸르스름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아미르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 저는 케이스를 열고 전극 패드를 꺼냈습니다. 하나씩 라심의 흉부에 부착했습니다. 심장 위, 좌측 쇄골 아래, 우측 늑골 옆, 척추 양쪽, 그리고 목덜미. 6개의 패드가 그의 자율신경계 주요 지점을 덮었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닙니다. 저는 제어 장치의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에 라심의 신경 활성도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부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반면 교감신경은 거의 죽어 있었습니다. 협상입니다. 협상? 당신은 기계와 환자를 연결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산 박사가 비웃었습니다. 몸에게 살 이유를 상기시킬 겁니다. 저는 헤드셋을 썼습니다. 이 장비의 핵심은 단순한 전기 자극이 아니었습니다. 신경 신호를 읽고 해석하고 반응하는 양방향 인터페이스였습니다. 시작합니다. 제어 장치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제 귀에 낮은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라심의 심장 박동 소리였습니다. 느리고 무겁고 점점 약해지는 리듬. 그것은 마치 포기한 사람의 발걸음 같았습니다. 모니터의 파형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어판을 조작하며 특정 주파수의 전기 신호를 보냈습니다. 교감신경을 깨우는 신호. 살아야 한다는 신호. 하지만 반응은 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거부 반응이에요. 유세프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모니터의 붉은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심박수 52회, 혈압 7850, 산소 포화도 82%. 몸이 신호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라심의 뇌는 모든 생존 신호를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지하 벙커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방어 기제가 지금 그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주파수를 바꿉니다. 저는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교감신경이 아닌 변연계, 감정의 중추, 공포도 분노도 아닌 기억, 살고 싶었던 순간의 기억. 손가락이 제어판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0.3Hz. 인간의 애착 본능과 공명하는 주파수. 강 박사, 중단하세요. 아미르와 하산 박사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심박수 급락. 45회, 40회, 35회. 하지만 저는 헤드셋을 벗지 않았습니다. 라심의 심장 소리가 제 귀에 울렸습니다. 느려지고 약해지고 거의 멈추려는 박동. 그 소리 너머로 저는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아주 희미한 떨림. 망설임.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의 몸은 기억하고 있어요. 살아야 할 이유를.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니터의 파형이 흔들렸습니다. 부교감신경 활성도가 미세하게 낮아졌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0.3% 상승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검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박수가 올라갔습니다. 36회, 38회, 42회. 뭔가 변하고 있습니다. 유세프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15분. 제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라심 알마이너스 카디르의 뇌 깊은 곳에 남아있는 살고 싶었던 단 하나의 기억을 찾아야 했습니다. 헤드셋 너머로 들리는 소리는 심장 박동만이 아니었습니다. 라심의 뇌파가 제 청각신경으로 번역되어 들어왔습니다. 낮은 웅얼거림, 파도 소리처럼 밀려왔다 사라지는 신경활동의 패턴. 그 안에서 저는 기억의 흔적을 찾아야 했습니다. 심박수 48회로 안정됐습니다. 유세프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안정이라고 하기엔 너무 낮은 숫자였지만 적어도 떨어지는 것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부족했습니다. 라심의 몸은 여전히 종료 모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기억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제어판의 스캔 모드를 활성화했습니다. 장치가 라심의 변연계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해마, 편도체, 감정과 기억이 저장된 영역. 그곳에는 10년간의 트라우마가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이미지 단편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목마름, 공포. 2028년 시리아 지하 벙커의 기억이었습니다. 라심이 72시간 동안 갇혀있던 그곳. 그의 뇌는 그 순간을 반복해서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억을 넘어야 합니다. 저는 주파수를 미세하게 조정했습니다. 트라우마 기억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다른 기억을 찾는 것. 살아야 할 이유가 담긴 기억.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새로운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햇빛, 웃음소리, 작은 손이 모래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아이였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 그 아이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아빠. 순간 라심의 심박수가 올랐습니다. 52회, 55회, 58회. 반응이 있어요. 유세프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주파수를 고정했습니다. 라심의 딸, 살리마. 그녀는 라심이 인질로 잡혔을 때 태어났고 그가 구조됐을 때 처음 만났습니다. 라심이 지하 벙커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아직 보지 못한 딸의 얼굴을 상상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던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열쇠입니다. 저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살리마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유치원에 입학하던 날, 라심의 손을 잡고 사막을 걷던 날, 그 기억들이 하나씩 활성화되며 라심의 뇌에 빛을 켰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강 박사, 문제가 있습니다. 유세프의 목소리가 급박해졌습니다. 모니터에 새로운 경고가 떴습니다. 뇌압 상승. 라심의 뇌가 너무 많은 감정적 자극을 견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기억과 트라우마가 뒤섞이며 신경망을 과부하시키고 있었습니다. 중단하십시오. 하산 박사가 외쳤습니다. 지금 중단하면 영구 손상됩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습니다. 중간에 멈추면 라심의 뇌는 혼란 상태로 고착될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끝낼 수 있어요. 저는 제어판을 조작했습니다. 기억의 흐름을 조절했습니다. 트라우마를 피해가며 긍정적 기억만을 따라갔습니다. 살리마의 웃음, 아내의 목소리, 사막 위로 떠오르는 해. 삶의 이유들이 하나씩 라심의 의식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심박수가 올랐습니다. 62회, 65회, 70회. 혈압이 회복됐습니다. 9560, 1065. 산소 포화도가 상승했습니다. 88%, 91%, 94%. 몸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유세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라심의 의식을 현재로 끌어올리는 것. 지금 이 순간 그가 살아있다는 것. 그의 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라심. 저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의 딸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순간 라심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떠졌습니다. 중환자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니터의 경고음이 멈췄습니다. 심박수 75회,
혈압 1만 1070, 산소 포화도 96%.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라심 R-카디르가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헤드셋을 벗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15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14분 37초. 저는 22초를 남기고 한 사람의 삶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해냈군요. 아미르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라심 R-카디르는 사흘 동안 중환자실에 머물렀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몸은 여전히 약했습니다. 10년 된 트라우마와 정면으로 맞닥뜨린 뇌가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지박 사막을 자주 걸었습니다. 붉은 모래 위를 걸을 때마다 제 발자국이 바람에 지워지는 것을 봤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살.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아미르가 저를 불렀습니다. 강 박사, 라심 씨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라심은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고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가 저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몸보다 제 마음을 먼저 이해해 주셨습니다. 의사들은 심장만 봤지만 당신은 제가 왜 포기하려 했는지 알았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심박수 정상, 혈압 안정, 신경 활성도 균형. 제게 무엇을 보셨습니까? 라심이 물었습니다. 살리마를 봤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당신을 살렸어요. 라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 너머 어딘가에 그의 딸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날의 지하 벙커에 갇혀 있었습니다.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 몸도 포기하려 했던 거군요.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차트를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다시 살기로 선택했어요. 그날 오후 아미르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공식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라심 씨가 요청했습니다. 당신을 이 기지의 수석 생체 시스템 분석가로 임명하고 의료진과 동등한 임상 권한을 부여하겠다고요. 저는 문서를 바라봤습니다. 제 이름이 활자로 박혀 있었습니다. 인정, 권한, 지위. 제가 10년간 원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거절합니다. 아미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죠? 이건 당신이 증명해온 것 아닙니까? 저는 직함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창밖 사막을 바라봤습니다.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아미르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실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필요한 곳이 있으면 가겠죠. 이틀 뒤 저는 기지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백팩 하나, 태블릿, 그리고 폐기됐어야 할 장비 하나, 에코. 저는 그것을 다시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또 필요할 날이 올 것입니다. 출발 전날 밤 라심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뭐든 드리겠습니다. 돈, 지위, 연구시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살리마를 자주 만나세요. 당신의 몸이 그걸 원하고 있어요. 라심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약속합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사막을 가로지르는 수송 차량에 올랐습니다. 기지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붉은 모래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 발자국은 이미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지에는 변화가 남았습니다. 아미르가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신호 분석가는 의사와 동등한 발언권을 가진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한 사람의 이름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강설인. 기계를 보는 한국 여자가 아니라 죽음을 선택한 몸과 협상할 줄 아는 사람.
차량이 사막을 벗어날 때쯤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라심이었습니다. 살리마가 내일 저를 만나러 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감사합니다, 강 박사. 당신은 제 심장이 아니라 제 삶을 살렸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로운 지평선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필요한 곳은 또 있을 것이고 저는 그곳으로 갈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막이 뒤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22분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